예, 섹션 두 번째, 인터 네트워킹의 이해입니다. 인터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인터, 상호 접속을 합쳐놓은 개념을 우리가 인터 네트워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속해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뭐라고 하고 서브넷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뒤에 배우겠죠. 그 다음에 통신에서는 이제 56K나 128K 전용 회선 혹은 1.544개 전속도를 조용하는 T1급 속도, 2048, 이온급 속도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또 이제 거의 쓰진 않지만 고속 모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접속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든 이온급이든 전용 회선을 접속하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개념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징이죠, 일단. 특징. 첫 번째. 자, TCP/IP 기본을 갖고 있는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X25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와 여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한 회사예요. 여기 연결할 땐 뭐가 필요하고, 브릿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 이게 하나의 A라는 회사라고 하면, 저기 B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어나 라우터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IP는 비연결성. I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해당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연결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비연결성이라고 하고, TCP는 바로 얘는 연결성 구조라고 하죠. 얘는 연결성, 얘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을 해놓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구분 잘 하세요. TCP는 비연결성, 아니, TCP는 연결성, 비연결성. 내가 여기서 여기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IP 프로토콜은 뭐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쭉 해서 여기까지 연결해 나가는 형태가 바로 IP 프로토콜이니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거고, TCP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연결성이다. 현재로서는 HTTP 제일 많이 쓰는 거죠. FTP, 텔넷, 메일 이런 것들이 주요 서비스고 통신이고 이건 우편이죠. 웹브라우저 지원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우편 그 다음 FTP 요거는 어떻게 써요? HTTP 해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어떻게 쓸까요? FTP 웹브라우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일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메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만 메일도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소 줄여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보통 주가 되는, 인터넷 주가 되는 기반한 망을 우리가 백본이라고 한다. 백본, 뼈대망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OSI라는 건 7개 계층이고, 거기서 이 2개 계층, 응용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이다.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용 계층이라는 것은 사용자 프로그램이고요. 전송,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더넷이라든지 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는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우리가 2개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은 IP 계층을 말하는 거고 전송 계층은 TCP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4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TCP, IP에서 TCP와 IP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예, 인터넷 워킹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TCP, IP 구성은 4개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IP 계층이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인터넷 계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링크 계층이고, 여기는 이제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TCP 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각각에 대한 기술이나 프로토콜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TCP 안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있죠. 뭐 UDP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IP는 IP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ARP, 그 다음에 RARP라는 게 조금 이따 나와요. 이런 것들을 어떤 거랑 응용 계층과 TCP와 이거랑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HTTP와 FTP와 텔넷을 집어넣고 얘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의 계층이 좀 다른 건 뭐냐? 얘는 뭐야? TCP 계층의 기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혹은 이 응용 프로토콜에 대한 프로토콜이 아닌 건 뭐냐? 여러분은 얘네들 중에 아닌 걸 찾아야 돼요. 혹은 뭐 어떻게 얘 하나 갖다 놓고 얘 하나 갖다 놓고 뭐 얘 하나 갖다 놓고 얘 하나 갖다 놓고 해서 IP 프로토콜의 계층에 해당되는 건 뭐냐 물어보면 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각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계층별로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터넷의 첫 번째 서비스는 사용자 서비스 중에서 바로 이메일이라고 해당되는 것이 바로 SMTP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일 전송이죠. 인터넷에서 가장 처음에 사용됐던 서비스했던 사용자에게 쓸 수 있게끔 제공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SMTP. HTTP는 이거 이후에 인터넷에서 고급화된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죠.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비디오나 멀티미디어를 송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 서비스 모두 HTTP 대문을 갖게 된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를 검색하다든지 인터넷에서 쓰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토콜은 다 어떻게 HTTP로 서비스 하잖아요. 그죠? 홈페이지로. 요걸 지원해주는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을 다운받고 로드하고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파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건 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바로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하여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 간의 파일 교환 서비스 프로토콜이다. 텔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어떤 서버를 접속하려면 직접 와서 그 서버를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아무 데나 와서 집에서나 아니면 PC방에서나 원격으로 이걸 접속을 해서 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 요거 중요한 얘기죠. 가상 터미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컴퓨터지만 회사에 있는 중요한 서버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서나 PC방에서나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격 접속. 그것을 우리가 가상 터미널,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서는 터미널 서비스로 제공을 하죠. 터미널 서비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NCP라고 하는 게 있고요. NCP라는 건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있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썼죠. HTTP에서 뭐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쓰기 전에는 IP를 직접 썼단 말이에요. 43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IP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를 쓰더라도 전화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번호를 암기 잘 못하죠. 왜? 기능이 있잖아요. 만약 홍길동이란 친구다 그러면 홍길동을 집어넣고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집어넣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와 통화하고 싶다면 홍길동을 찾지 전화번호를 찾지 않잖아요. 그럼 홍길동을 집어넣고 샌드를 누르면 뭘로 바뀝니까? 전화번호 확 바뀌어서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이버.com을 쳐주면 뭐로 바뀌어요? 이런 IP로 바뀌어서 실제로 접속되는 형태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NCP, 뒤에 도메인 네임 서비스인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서비스를 NCP다. 그 다음에 NTP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넷바이어스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MS-DOS에 대한 확장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자 게시판, 동호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SNS가 워낙 발달돼서 사용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런 동호회 개념으로 사용됐던 게 유즈넷이고 고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HTTP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그래픽 환경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용됐던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FTP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로드할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FTP 서버가 어디 있는지 검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아키라고 합니다. IRC 채팅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설명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아키라든지 아니면 고포라든지 NSP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FTP 이런 형태가 바로 어디에 속한다? 응용 프로토콜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TCP IP 프로토콜에서 어디 4개 계층이면 여기 응용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자 라는 것입니다. 네, TCP 계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응용 프로토콜 계층은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용이 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TCP나 IP 프로토콜이죠. 역시 다시 계층 구조를 그리면 링크 계층, 그 다음에 IP 계층, 그 다음에 TCP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죠. 요거하고 요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가 이제 네이버라고 하자고, 네이버. 그러면 여러 가지 컴퓨터가 존재하겠죠. 그 중에 얘가 바로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버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웹 서버라고 합니다. 그럼 얘 컴퓨터 이름은 뭘까요? www죠. 네이버는 네이버가 도메인이죠. 네이버라는 회사고 영리단체잖아요. 네비컴. 그러면 내가 집에서 컴퓨터에서 이 홈페이지를 접속하죠. URL에서 http 해주고 네이버.com 이렇게 써주면 내 컴퓨터에 연결된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점을 쳐주면 내가 연결된 서비스 받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가서 이거에 해당되는 IP를 변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203.48.64. 뭐 10이다. 그러면 이 네이버에 해당되는 도메인명은 이렇지만 이거의 IP는 203.48.64.0이 바로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 이름이 뭘까요? 이게 바로 203.48.64.10. 요게 이제 요 IP 주소 설명해야 되겠지만 요게 바로 이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대표 주소고 거기에 속해 있는 컴퓨터명이 이건데 얘가 바로 웹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 IP를 가지고 패켓 하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바로 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쭉 해서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죠. 목적지에 찾아갑니다.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찾아가죠. 그래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속을 하는 겁니다. 얘가 누가 해주는 거야 이거를? 바로 IP 프로토콜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접속이 됐네. 여기에 있네. 그럼 이 네트워크까지 접속을 하는 거죠. 0번까지. 우리가 그 우체국 아저씨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다 편지를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주지는 않죠. 우리 만약에 101동이다 그러면 101동 뭐 10호다 그러면 101동까지 우편함에 집어넣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을 해야 되잖아.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랜 카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는 통신 카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통신 카드가 존재하니까 그 통신 카드를 접속하기 위한 통신 카드 번호가 예를 들어서 34점, 58점, 뭐 64점, 뭐 27점, 48바이트로 돼 있죠. 48비트로. 우리는 IP는 32비트로 돼 있지만 얘는 48바이트로 돼 있어. 48비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신하는 것은 통신 카드인 랜 카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보시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핸드폰은 그대로 있으면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고유 번호가 있다고. 고유 번호. 즉 제품 번호라고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뭘 심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화번호는 바꿀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나 이 고유 번호는 이 핸드폰이 망가지면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없어져요? 기계 몇 번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계속 전화번호 유지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논리적 주소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주소를 뭐라고 그래? IP 주소라고 하는 거고, 이거 물리적 주소는 바로 랜카드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통신을 할 때 전화번호를 누르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통신사에서 해당되는 기기에 고유 번호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I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되는 서버로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면, 실제로 그 컴퓨터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뭐가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랜카드 번호라는 48비트로 되어 있는 랜카드 번호로 찾아야 돼요. 이걸 찾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ARP입니다. 그러니까 이 IP 프로토콜 안에는 ARP 프로토콜도 존재한다. 거꾸로 이 IP 주소를 뭘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하고? ARP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건 뭘까요? RARP입니다. 그러니까 ARP는 논리적인 IP 주소를 뭘로?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거고, 반대로 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랜카드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걸 말해요. 맞습니까? 도메인 주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우리 사용자 주소죠. 사용자 주소를 뭐야? 논리적인 인터넷 IP 주소로 바꿔주거나 변환하는 건 뭐가 해주는 거고,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하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데 들어가면 그 컴퓨터 안에는 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는 운영체제가 들어가고 있겠고, 거기 안에는 어떤 데몬들이 바로 HTTP 데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HTT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보통 유닉스 계열에서는 아파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IIS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IIS.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속을 했을 때 해당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파일들을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거나, 접속 규정을 잡거나, 한계를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아파치 IIS, 그 포트 번호를 보통 80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들어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다음에 뭐가 다 IP TCP에 해당되는 플레임을 가지고 계속 그 경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바꾸지. 그래서 이 TCP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서 연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P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패킷을 연결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를 걸잖아요. 바로 그게 IP가 하는 겁니다. 전화 연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그때 말들을 주고받게 해주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TCP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CP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TCP 프로토콜은 원격 호스트와 통신하고자 할 때 먼저 연결되어야 될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결만 되면 전송되는 패킷이 어디로 통해 정확히 갈 것인가 걱정 안 해도 그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걔네한테 갈까 안 갈까 고민합니까? 그냥 말하면 알아서 가잖아요. TCP 프로토콜은 패킷의 수신 확인하고 중복된 패킷도 처리해 줌으로써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그래서 플레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TCP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고, UDP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안 하죠. 연결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돌아가는 겁니다. 좀 이따 보죠. 자, 구조는 TCP 프로그램은 이렇게 ASRC, DS, SK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컴퓨터에서 이쪽 컴퓨터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되면 바로 이렇게 생긴 플레임들이, 패킷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응용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이 썼던 인터넷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겠죠. 이메일이면 이메일 내용이 되겠고, HTTP에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정보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항목들은 대체 이건 다 머릿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대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SRC는 송신측 포트를 기억한다. 수신측 포트를 기억한다. 이 포트라는 개념은 뭐냐 대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네이버에 해당되는 네이버 서버라고 하자고요. 네이버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웹 서버라고 하자고. 그럼 이 컴퓨터는 메모리가 존재하겠죠. 메모리가 존재할 거고 이 메모리에는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바로 뭐야? HTTP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HTTP라는 프로그램은 뭘로 인식을 하냐면 숫자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80번이에요. 80번 이걸 포트라고 하는 거죠. 디폴트가 80번 포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썼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www.naver.com 이렇게 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기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203.47.128.10번이었다 IP가. 그러면 여기다 콜론 쓰고 80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접속을 시켜라? 80번 프로그램을 접속을 시켜라. 이게 포트예요. 그러면 TCP IP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지를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연결할 수 있는 번호가 바로 80번 포트고 그 포트를 처음에 써줘야 된다는 거죠. 송신 측, 수신 측 포트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 키는 세그먼트 위치를 기록한다. 전체 데이터의 어떤 블록의 위치, 몇 번째 위치냐. 하위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상위 부분이고 이건 하위 부분이죠. 그 다음에 TCP 길이를 기록한다. TCP의 길이가 몇 바이트인지를 기록한다. 그 다음 확장할 때 사용되는 예배 경우이다. 안 쓰면 기본 디폴트고 사용하게 되면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킷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패킷의 종류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 패킷인지, 수신 가능한 패킷의 길이는 얼마고, 오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이 뭐고, 요거 기억하세요. TCP에는 체크썸이라고 하는 오르 체크 블록이 존재한다. 긴급 데이터의 포인터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인터넷에서 접속하고 해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의미로 우리는 패킷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UDP라고 하는 게 나오죠. UDP라고 하는 것은 연결형이 아니라 얘는 비연결형입니다. 비연결형이에요. 그러니까 TCP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이 수신측 컴퓨터고 여기 송신측 컴퓨터라고 하면 야 나 너한테 데이터 보낼 일 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쭉 연결을 합니다.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길을 통해서. 이것이 TCP라고 하면 이 UDP라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 이건 TCP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보낼 때 쓰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때 보내는 거라고 하면 이 UDP라고 하는 건 이런 연결 구조를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짧을 때, 대량이 아닐 때, 신뢰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용량이 좀 적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러니까 TCP에서 연결 구조를 안 하는 항상 연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송신 측 컴퓨터, 수신 측 컴퓨터가 있으면 TCP는 연결하잖아요. 얘네 보내놔요 데이터를. 그럼 얘가 그걸로 갑니다. 그거 끊어져요. 또 보내요. 또 그때그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UDP 패킷 전송의 효율성을 요구하면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많이 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CP는 내가 보내고 야 보냈다 그러면 받았어 그러면 예 받았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계속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얘는 유지하지 않아요. 매번 보낼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신뢰성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이터 즉 인터넷 게임 같은 형태는 바로 UDP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P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RTP라는 것은 리얼타임이죠. 실시간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그래서 여러 개의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단말기를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비디오, 오디오, 스트림 같은 시뮬레이션 형태의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것이 바로 RTP예요. 그래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UDP 기반이다. 실시간 특성을 가지면서 UDP라고 하는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실시간을 제공하고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RTP다. 네트워크상에서는 음성이나 영상 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실시간 필요한 응용 데이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TCP는 너무 신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왜 서로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TCP예요. 그런데 신뢰성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느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느린 걸 제거하면서 UDP 기능을 플러스시켜서 실시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RTP예요. UDP는 실시간 전송은 가능하지만 신뢰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조금씩 오류가 나도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RTCP예요. RTC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RTCP라고 하는 것은 세션입니다. 수정하세요. 세션이라고 그래요. 컨트롤 패킷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며 16비트 경계를 끝난다는 것은 길이가 고정된다는 거야. 고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패킷과 컨트롤, 제어 패킷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낸다. 모니터링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인증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안성을 좀 증가시킨 그런 형태의 제어. 그러니까 RTP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CP의 5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RTPC의 종류에 이렇게 5개의 종류로 패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SSL의 품질에 대한 정보 포함하는 거죠. RR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보내는 형태, 이건 송신 측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수신 측에 해당되는 거죠. 세션에 속한 각 감지자들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내고 받을 때 서로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물고 있어야 이게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세션 정보라고 그러죠. 다른 놈이 접속하라면 안 돼. 거기하고 서로 데이터를 처음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얘가 데이터하고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서버에서 갖고 있거든요. 이걸 세션 정보라고 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를 실적으로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 세션에서 하나의 소스가 더 이상 활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새 응용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게 APP인데, 이게 5가지 유형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면 이 RTCP에 해당되는 RR과 SS 헤더는 어떤 거냐? 헤더가 존재하겠죠? 데이터가 있으면. 자, 버전을 식별하고. 윈도우 XP는 이 버전 2로 지원하는 거죠. 버전이 어떤 거에 따라서 1이냐 2냐 3이냐 따라서 바로 해당되는 처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패딩은 1로 설정될 경우에는 추가 업데이트를 나타낸다.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신 보고서 개수. 패킷 RR은 201, SR은 200으로 나타내서 이것이 어떤 형태의 송신 측이냐 수신 측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길이는 1을 뺀 32비트 단어의 RTCP 패킷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이고, 식별자는 동기화 소스 식별자를 포함한다. 동기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더, 버전, 패딩, 보고서 개수, 그 다음 패킷의 유형, 그 다음에 길이, 식별자 이런 것들이 바로 RR과 SS 헤더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RTCP의 5가지 유형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배웠던 것도. 그리고 TCP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무슨 연결형이 연결형이죠. IP가 비연결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TCP에서도 UDP라고 하는 기능은 신뢰성이지 못하지만 속도를 개선시켜서 RTCP라는 것도 응용해서 만들어진 비연결성 플레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IP 계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P 헤더의 구성이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언급이 됐던 적이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들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 4개의 계층이죠. 여기 응용 계층이고 TCP IP, 여기 TCP 계층이고 여기 IP 계층이고
이건 링크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HTTP라고 해서 어떤 키보드로 넣는다든지 어떤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로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TCP에다 전달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TCP 데이터에 바로 요게 데이터의 전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헤더가 존재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TCP 계층의 블록이잖아요. 그걸 다시 IP 계층의 블록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IP 전체, TCP 전체가 바로 IP 계층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헤더가 포함이 돼서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까지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I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고 TCP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이 IP 프로토콜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차죠, 마차. 자동차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P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냐? 버전이 있겠죠? 현재 패킷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IP 패킷이. 그래서 IHL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킷의 길이가 얼마냐?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길이가 4바이트를 곱하면 된다니까, 만약에 4비트니까 10110이면 6이잖아요. 6 곱하기 4니까 24바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TOS라는 것은 IP 서버 형태 상위 계층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IP 헤드 길이와 TCP 헤드 길이, 헤드와 TCP 길이에 더한 길이가 저장되는 부분이고요. 토탈 랭스죠. 전체 길이고. 참고 정보들이 기억되는 거고. 플래그라는 것은 패킷의 분할 정보, 첫 번째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FL이라고 하는 그 플레임 구조가 있죠. 그 F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구조는 안 쓴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비트는 안 쓰고, 두 번째 비트가 1이면 분할했던 거고, 분할 가능한 거고, 0이면 불가고, 세 번째 비트가 0이면 분할한 최후의 패킷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그 HDLC에서 fall과 final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패킷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이게 패킷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분할이 되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1이면 불가 0이 되면 분할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 중에 맨 마지막 게 이게 맨 마지막 패킷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0으로, 세 번째 비트가 0이면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3비트니까. 3비트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다가 쓰는 건데 0과 1을 쓸 수 있고 여기도 0을 쓸 수 있다. 0은 1이면 분할 가능이고 0이면 분할할 수 없고 0이면 이게 마지막 패킷이야.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 다음에 F4라는 것은 패킷의 최대 개수죠. 2 13승이죠. 2의 13승. 213이 아니라 좀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패킷의 최대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2의 13승 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TTL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생존 시간이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플로딩이라는 게 있었죠. 플로딩 하는 건 범람 라우팅이라 그랬죠. TTL이라는 생존 시간이 255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0이 돼서 끝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플로딩은 복사하는 거니까 이 TTL이라는 영역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홉 카운트를 넣어서 복사될 때마다 하나씩 감소시켜서 일순간에 싹 없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TTL. PRT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IP 계층의 서비스를 받을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번호로 TCP 계층의 번호 UDP, 그러니까 TCP에 해당되는 서비스 계층이 있겠죠. 여기가 TCP가 있고 여기가 IP가 있다면 이 TC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번호를 받아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송신 측 어드레스와 수신 측 어드레스죠. 바로 IP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죠. 전화번호와 같은 거죠. 내가 이쪽에 네트워크가 있다. A라는 네트워크와 이쪽에 B라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 IP 주소가 있을 거고 여기도 IP 주소가 있겠죠.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송신층 내 IP와 수신층 I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시면 IP 패킷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송신층 IP와 수신층 I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해주고 .com 써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IP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변환해서.
내 컴퓨터에도 IP가 존재하잖아요. 내 컴퓨터에 IP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OPT라는 것은 이제 헤더가 없는 정보를 송신할 때 사용되는 블록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역시 비연결성이라는 것은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가 서로 통신할 때 바로 뭐예요? 사용자가 입력해서 TCP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쭉 찾아가서 목적지까지 딱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IP고,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TCP가 쭉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TCP니까, TCP는 뭐라고요? 연결성. 얘는 뭐야? 비연결성. PCP 프로토콜에서도 뭐가 있어요? 비연결성이 있는데 그게 뭐야? UDP죠. 주소를 지정을 한다. 패킷 수명 시간을 관리한다. TTL 같은 거. TTL. 단편화와 재료 접한다. 오류 제어한다. 흐름 제어한다. 중요한 건 주소 지정하는 거하고 비연결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라고 기억하십시오. 아는 거를. 그 다음에 ARP와 RIRP라는 게 있었죠. 자, 하나의 네트워크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누가?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러면 그 안에 웹서버가 존재하는데 이 웹서버에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다? 랜 카드가 존재하다. 통신 카드가 있어야만 돼.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면 모든 컴퓨터에다가 패킷을 다 쏴요. 예를 들어서 203.43.54.64다 그러면 이 64번에 해당되는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는 네가 갖고 있는 랜 카드의 번호를 달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ARP입니다. 그래야지 해당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쓰는 주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용 주소라는 거죠. 떠든다는 얘기예요. 모든 컴퓨터한테. 그래서 IP의 논리적인 주소로 호스트의 물리적인 주소로 변경하는 거. 이거 뭐다 그지? 요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걸 찾아라. 반대가 되는 건 뭐야? 물리적인 주소로 논리적인 주소를 바꾸는 거.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핸드폰의 고유한 제품 번호를 찾아내는 거. 거꾸로 제품 번호를 가지고 우리 전화번호를 찾아내는 거죠. 패킷망을 통해 목적 네트워크에 도착한 IP 패킷은 블로드캐스트 주소를 이용하여, 요거죠. 블로드캐스트 모든 단말기에 다 신호를 보내는 형태 주소. IP 패킷은 도착하려는 컴퓨터 랜카드 주소를 받아 컴퓨터에 접근하게 된다. 이게 바로 ARP, RARP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프로토콜로 오류를 제어하고 판단하는 프로토콜이 있죠. 바로 ISMP인데, 자, 연태껏 이 정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냐면, HTTP는 어디다? 응용계층.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응용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TCP, 여기는 IP, 여기는 링크 계층이잖아요. HTTP, 뭐 텔넷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속하는 거야? 응용계층. FTP 다 응용계층. TCP는 어떤 거 있었어요? TCP는 UDP도 있고요. 그 다음에 RTC도 있었고요. 그죠? RTP죠. RTP가 있었고, 그 다음에 IP는 지금 이런 것들, ARP, 그 다음에 RARP,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중에 또 ICMP. ICMP라고 하는 것은 역시 네트워크 계층의 기술이고요. 왜? 여기가 IP가 네트워크 계층이죠. 오류 보고와 오류 수정 기능, 호스 관리 질의,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보안에 의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까지 정확히 송신을 할 수 있는지, 오류가 없는지, 지금 속도는 어떤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ICM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핑 명령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핑 명령 해주고 만약에 네이버.com, 여러분 이제 그 내 컴퓨터 명령줄에서 이걸 쳐주면 네이버가 패킷이 하나 보내고 받아오거든요. 실제로는 3개를 보내지만 그 보내고 받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경로를 같은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IP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제어형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GCMP는 바로 ICMP 이전의 거죠.
네트워크 벌티클 스케일업, 그러니까 대량의 컴퓨터 그룹에 인근 라우터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었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ICMP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쓰고 ICMP를 사용을 한다. 어쨌든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 바로 IP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거는 응용 계층입니다.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 뽑아낸 거죠. 여기는 IP나 TCP 계층이 아니에요. 자, 바로가기.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라? IP 주소로 바꿔라. IP 주소로 바꿔라. 이런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걸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거다? 도메인, 그러니까 IP 주소 호스트 이름 간에 변환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찾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DHCP라고 하는 것은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으로 DH 서브를 이용하여 IP 및 관련된 기타 구성원 세부적인 네트워크를 DHCP 사용 클라이언트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P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는 IP 버전 4를 쓰거든요. 버전 4를 씁니다. 계속 발전이 되는 게 이제 IP 버전 6이죠. 왜 발전이 되는 겁니까? 부족했단 말이에요. IP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IP가 32비트예요. 그래서 이걸 총 용량을 따져보면 대략 우리가 2비트를 쓰면 몇 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2의 2승, 4개죠. 2의 32승이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수가 이 정도 되니까 IP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 처음에 초기에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택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 IP가 부족해서 더 늘리겠다 해서 IPv6고 그 중간에 자, IP를 좀 전략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게 바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바로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IP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인터넷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적 할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사람일 때 여러분 지금 인터넷 대부분 서비스 받는 거는 고정 IP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IP가 만약에 300개다. 그러면 여기다 몇 명을 가입시켜? 뭐 500명을 가입시킨다는 거죠. 그럼 500명이 동시에 접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300 정도라고 하면 내가 어떨 때는 IP를 1번 IP를 쓸 수 있고 어떤 2번 IP를 쓸 수 있거든요. 그때 IP를 할당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IP가 너마 돌면 이제 IPv6라고 하는 버전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128비트를 쓰거든요. 이에 128승 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엄청난 많은 거죠. 이때는 뭐 IP는 물론 가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DHCP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심지어 뭐 가전제품,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인터넷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을 하는 그때그때 컴퓨터에 연결한 컴퓨터를 클 때마다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IP를 배분해주는 그런 할당을 DHCP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 QoS라는 것은 뭐 서비스 품질이죠. 읽어보죠. 네트워크에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를 전송해 충족되어야 되는 서비스 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합니다.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IP과 같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보장된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시간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QoS라는 것은 네트워크 자원을 일정한 수준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공고의 네트워크를 개인 네트워크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의 집합이다. 그런 형태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인터넷 주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보죠. 일단 거꾸로 우리가 그 사용자 주소라고 하는 도메인 주소가 있죠. 도메인 주소. www.naver.com 이게 바로 뭐예요? 도메인 주소죠.
요거를 이제 뭐예요? IP 주소로 바꿔야죠. IP 주소는 예를 들어서 203. 뭐 123.43. 뭐 14번 같다. 그럼 이게 바로 IP 주소죠. 이것이 이제 그 랜카드 주소라고 할 수 있죠. 랜 주소, 랜카드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NIC 주소, 혹은 이더넷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3-54-4A- 뭐 26-12-66. 이건 48비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32비트로 되어 있죠. IP 버전이 4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게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서는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제품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품 번호. 이것이 이제 48비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 주소라고 하는 거고. 물리적 주소라는 것은 이 번호는 그 폰이나 아니면 통신카드, 랜카드와 같이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랜카드가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이 주소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거와 생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뭐야? 통신카드나 랜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져도 계속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는 어떤 거를 입력을 하면 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도메인 네임 서버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접근해서 그 컴퓨터에 꽂혀 있는 랜 카드까지 접근하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ARP고, 그죠? 반대인 것은 뭐고? RARP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역시 DNS고.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이 IP 체계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죠. 컴퓨터에 부여하는 논리적 주소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주소다. IP 주소는 인터넷상 해당 네트워크까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IP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203.238.165.0이 대표 주소예요. 보통 C 클래스라고 합니다. C 클래스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에는 560개의 고정 IP를 가질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에서 얼마까지? 255번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대표 주소가 되는 거고요. 대표 주소를 우리는 보통 호스트 주소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주소라고 그러죠. 그다음 맨 마지막 주소는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주소, 즉 방송용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모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똑같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주소가 이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56개 중에 2개를 빼서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게 254개의 IP를 부여할 수 있는 규모가 C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보죠.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도메인. IP 주소에서 이더넷을 뺐군요. 네, 도메인. 도메인 이 주소는 인터넷 주소는 이렇게와 같이 IP 주소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는 기억하기 힘들죠.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IP 주소 1대1로 대응시키는 영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도메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IP 주소로만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영문으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을 IP로 주성하는 서버가 필요한데 이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고, IP 주소와 도메인 서버는 네임은 1대1로 사상되어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보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홍길동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그죠? 이게 쭉 저장돼 있잖아요. 어딘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홍길동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뭐야, 전화번호 확 떠서 전화 걸리는 거와 똑같이 1대1로 매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보면 뭐 기초적인 거죠. www는 이제 컴퓨터 이름이죠. 자, 이 네이버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만약에 A다 그러면 A라는 접속은 어떻게 준다? a.naver.com. 여기 컴퓨터가 만약에 B다 그러면 b.naver.com.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웹서버는 뭘로 써놨어요? www로 쓴다. 기본 디폴트가. 그래서 www 또 월드와이드웹이라고 뭐 접속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passion.co.kr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기관이에요. 네이버는 소속 기관, CO는 영리단체, KR은 국가, COM은 한국 도메인이 아니라 미국 도메인이죠. 미국은 국가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도메인 주소가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주소 체계를 보니까 A 클래스와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는데 대체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클래스는 우리가 32비트인데 32비트 이렇게 있어요. 하나에 8비트씩이죠. 요게 네트워크 주소고요. 나머지가 호스트 주소입니다. B 클래스는 여기가 두 개가 뭐가 되고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두 개가 호스트 주소예요. C 클래스는 뭐냐? 세 개가 뭐가 되고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하나가 호스트 주소예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A 클래스를 보자고요. A 클래스는 첫 번째가 호스트 주소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주소고 나머지가 호스트 주소라고 했죠. 그럼 이게 뭐야? 8비트, 8비트, 8비트잖아. 그러니까 24네. 2에 24승이네. 다시 말하면 256. 여기 256, 256개 곱하기 256개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16,000만 개 정도의 IP를 갖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A 클래스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하나의 회사에 있다고 하면 어떤 회사라고 하면 뭐 3.0.0.0이라고 합시다. 이게 대표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IP는 어떻게 0.0.1부터 0.0.2부터 쭉 해서 255점, 255점, 255점 해서 이 IP가 총 몇 개?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다. 이 A 클래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컴퓨터가 여기 몇 비트에 8비트니까 뭐 첫 번째 비트는 뺍니다. A 비트라고 해서 A 클래스라는 걸 구분시켜 줘야 되니까 7비트가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7승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A 클래스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128개다 이거죠. 그 A 128개에 해당되는 그 네트워크는 총 IP를 1600만 대 IP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B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B 클래스는 두 개가 호스트 주소고 나머지 두 개가 네트워크 주소고 두 개 호스트 주소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비트는 역시 9비트고 이만큼 여기가 6비트고 여기가 8비트니까 2의 14승만큼의 호수 이런 B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이게 2의 14승객 있다는 거고 그 안에 고정 IP가 몇 개? 256 곱하기 256 즉 2의 16승만큼 여기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C클래스 같은 건 어떻게 할까? C클래스 C클래스는 4개의 바이트면 이게 호스트 주소고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호스트 주소예요. 그러면 이런 C클래스는 어떤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가 총 몇 개 있다는 거야? 여기 3비트가 9비트고 여기가 5비트, 8비트, 8비트에서 2에 21승이죠. 개 있다는 거야. 이런 C클래스가. 그 안에 IP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56개가 있다는 거죠. 256개를 갖고 있는 IP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리한 걸 보시죠. 인텔 사용되는 컴퓨터는 구현하는 고유한 주소로 모든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32비트죠. IP 어드레스는 규모에 따라서 A, B, C, D, E로 나눌 수 있는데 A, B, C가 실제로 사용되면 D는 멀티캐스트용 통신용이고 E는 실험용으로 쓴다.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클래스가 첫 번째 0이면 10이면 110이면 C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 이게 호스트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A 클래스는 2의 7승계. 그 하나하나당 2의 24개의 IP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B 클래스는 B 클래스에 해당되는 건 2의 14승계. 그러한 하나하나의 IP는 2의 16승계가 있다는 거고 C 클래스는 이렇게 3비트를 빼니까 2의 21승계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네트워크에는 2의 8승계의 IP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위 비트가 0일 때, 10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네트워크 대표 주소의 어드레스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스트 어드레스 24, 160, 2의 16, 60. 이게 결과 어떻게 돼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고 얘는 256 곱하기 256.
얘는 256이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비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 비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 클래스는 시작 번호 보면 알 수 있어요. 0부터 몇 번까지? 요거죠. 127번으로 시작되는 IP는 다 뭐다? A 클래스다. 예를 들어서 100.42.68.32다. 그러면 이건 어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야? A 클래스죠. 왜? 첫 번째가 100이잖아.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대표 주소는 뭐야? 100.0.0.0이고 00.1부터 쭉 해서 255, 255, 255 중에 하나라는 거지, 얘가. 맞습니까? 만약 B 클래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 클래스는 A 클래스는 0부터 127, B 클래스는 128부터 191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135다 그러면 135점, 128점, 64.8이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제po 주소는 뭐예요? 135점, 128점, 0.0이에요. 그래서 0, 1, 0, 2 쭉 해서 255, 255 해서 2에 16승계. 이게 바로 B 클래스라는 걸 첫 번째 값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A 클래스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27로 시작되는 거. B 클래스는 128부터 191. C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예요. 224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03.42.168.4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이 대표 주소는 뭐가 되고 203.42.168.0이 되고 이 안에 IP는 0번부터 255번까지 속해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IP가 이게 무슨 클래스냐 이렇게 물어보면 128, 3.64, 54.38 하면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0부터 127까지니까 이 A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죠. 255.42.63.128 이런 거는 쓸 수 없다. 왜? 최대 클래스는 233번까지니까. 맞습니까? 198점, 46점, 256점, 36 IP 맞아요? 이것만 보면 어떤 거예요? 0부터 127이 A 클래스, 128부터 191이 B 클래스, 192부터 223이 C 클래스니까 이거는 C 클래스에 속한 건 맞는데 이런 건 쓸 수가 없죠. 한 바이트의 최대값은 0부터 255개죠. 256개는 맞는데 실제 값은 8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은 255니까 256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P 보고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냐 또 잘못된 IP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Pv6라고 하는 거는 IP가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본 바이트인 32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소가 부족하여 개발된 거다. 16바이트예요. 128비트니까 이에 128승입니다. 엄청난 많은 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수를 저도 잘 수를 못 세지만 뭐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뭐 경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량수전이라는 수가 있대요. 무량수전. 가장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면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고정 IP를 주는 건 물론이고 모든 가전제품에 이제 전력선 통신이 등장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인터넷 주소, 인터넷 라인이 아니라 기술이 개발이 돼서 가정제품에 들어와 있는 전기선 있죠? 전기를 우리가 통신선을 쓰게 되면 각각의 모든 가전제품에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자, 멀티미디어는 물론 실시간 보안 대처능까지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고 16진수를 사용하죠. 우리가 IPv4는 뭐 128.56.42.3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진수로 되어 있는 것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3A 콜론 24 콜론 3B 콜론 뭐 AB 콜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4비트예요. 그러니까 3은 0, 1, 0, 1 A는 1, 0, 1, 0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몇 개야?
128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인증 옵션을 제공하고 QoS는 일부 지원하며 품질에 어느 정도 보장된다. 품질 보증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 버전 4에서 거의 6로 변환하는 개념에 대한 변경 내용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버전은 그대로 존재하고 헤더가 제거됩니다. 필요 없다 이거죠. TOS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토탈 랭스 페이로드라고 제공이 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역시 플래그먼트 헤더, 플래그도 다 헤더로 집어넣고 사용을 합니다. TTL은 홉 리미트라고 변경을 해서 사용이 되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자, IP 기본은 헤드 다음에 익스텐션 헤드로 TCP, UDP, ICMP-V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프로토콜은 체크섬 아주 중요하죠. 체크섬은 제거합니다. 필요가 없었다. 왜? 이미 이 IP 프로토콜을 접근하기 전에 이미 사용이 됐거든요. 이 체크섬은 우리가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게 있죠. 조금 이따 OSI 배울 때 또 배우겠지만 이거는 핵심이 오류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IP 프로토콜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IP, 송신 측 IP, 수신 측 IP 128비트로 확장되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이 됐죠.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수신 측, 여기가 송신 측이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다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보안이 취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안 라인을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는 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네만 쓸 수 있는 라인이 설정되게 되는데 하나의 터널 같이 연결해서 쓴다 해서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죠. 터널링을 사용하면 누구나 사용한 인터넷 개인적인 전송회사를 연결해서 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서 한 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 접속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IPv 사용하는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IP4를 사용하는 V4를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사용되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IPv4를 쓰고 여기가 IPv6를 쓰면 변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변환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네트워크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패킷 IP 수를 가져야만 한다. IPv6 퍼켓은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IP4로 캡슐화되고 이 나올 때는 역캡슐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변환이 필요한데 그러한 변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렇게 터널링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변환 기술도 있죠. 듀얼 스택과 터널링 기술도 있고, 그 다음 헤더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도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것이 터널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C 클래스라고 하면 이 C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의 주소를 256개 IP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에서 찾아오는 네트워크가 이 256건은 바로 IP에서 이쪽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양이. 그럼 이걸 잘라 쓰고 싶어 논리적으로 4개로 혹은 8개로 잘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IP가 여기도 따로 들어가고 여기로 따로 들어가고 따로 들어가면서 이쪽 서로는 서로 뭐야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은 서로 보안을 유지시키면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주소가 바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클래스가 정해진 호스트 IP를 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분리하기 위한 비트를 각 클래스마다 다르게 사용한다 그랬어. 자, A 클래스는 어디예요?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호스트 주소니까 서브넷은 이걸로 쓰는 거고 기본이. B 클래스는 이게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호스트 주소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C 클래스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111을 써서 엔드 마스킹을 합니다. 마스킹이라는 것은 엔드거든요. 엔드 연산을 한다는 거야. 10, 101 해서 11111 하고 엔드 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드 연산하면 10101이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걸 마스킹이라고 그래요. 마스킹.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상위 비트, 즉 호스트 네트워크 주소를 쓰는 부분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만 건드려 써라는 거예요. 호스트 주소만 바꿔 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3.42.64.0이라고 하는 C 클래스를 쓰겠다. 그럼 이거의 서브넷 마스크는 뭐예요? 255.255.255.0이에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이거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니더라도 이 숫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엔드 마스킹을 하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값을 뭘로 바꿔주면, 이걸 뭘로 바꿔주면 128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이 세팅이 되면 203.42.64.0부터 127까지와 203.42.64.128부터 255는 다른 값이 결론이 납니다.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0부터 끝번호만 얘기하는 거야. 끝번호 0부터 128번까지 128번부터 255번까지는 다른 네트워크로 분리하게 된다. 어디를 세팅함으로써 여기를 1로. 128은 결국은 뭐야? 두 개로 분할을 하는 거고, 여기를 또 세팅을 해요. 두 개죠? 그럼 얼마야 이거는? 192거든요. 만약 192로 나누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4개로. 여기다 하나 또 세팅을 시키면 이건 얼마야? 224거든요. 224는 8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를 계속 세팅을 시킴으로써 계속 늘리면 다시 지금 모두 0이잖아요. 그죠? 모두 0이라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얘기야. C클래스가 어떤 거 되든. 여기다 하나 세팅을 하면 어떻게 돼? 2개로. 요거 하나 세팅하면 몇 개? 4개로. 요거 하나 또 세팅하면 어떻게 돼? 8개로. 여기다 세팅하면 몇 개? 16개로. 여기다 세팅하면 몇 개? 32개로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를 우리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한다. 엔드 현상을 같으면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다른 네트워크가 무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클래스 할당 변수가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이거죠? 이 주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주소할 수 있는 주소가 256개라는 거야. 물론 0번 255는 시스템 어드레스라고 하고 사용되진 않습니다. 0번은 대표 주소고 이건 블로드캐스트용이니까 따라서 254개를 주소를 부여할 수 있고 모든 주소와 서버넷 마스크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 모두 같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로 쓰면 금방 이것처럼 내가 만약에 203.42.127.60 0번이라고 하는 64라는 걸 해주고 여기다가 서버넷 마스크를 255, 255, 255, 20 하면 이 64는 0번부터 255번까지 안에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얘를 뭘로 쓰면 128로 쓰면 이 64는 그룹이 두 개 나눠져서 얼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A그룹 0부터 A그룹 1번 그룹 0번부터 127번을 안에 있는 그룹이고 2번 그룹은 128부터 255까지니까 B그룹이니까 A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서브넷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만약에 203.42.128.200이라고 하자고. 거기다가 서브넷을 255, 255, 255까지는 기본적으로 서브넷 마스크죠. 근데 끝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192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4개로 분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번부터 4개로 구분이 되니까 250, 64로 구분하는 거죠. 256, 64. 4개니까. 맞죠? 그러니까 63, 그 다음에 64부터 127, 127부터 64를 더하니까 191, 그 다음 191부터 220, 255.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아직 분리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문제는 한번 등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브넷 마스크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로만 일단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 네트워킹의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리피터가 뭔지, 브릿지가 뭔지, 라우터가 뭔지, 게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리피터라는 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동일한 랜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죠. 이쪽에 네트워크가 존재하죠.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그러면 신호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다시 원 상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짧거든요. 거리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약해져, 이렇게 찌그러져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게 되니까 겨우 1과 0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리피터는 물리계층의 기술이다. 요거는 뒤에 OSI를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브릿지라는 건 이게 서브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도 네트워크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에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로 찾아가고 일로 찾아가는 게 벅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네트워크에 동일한 프로토콜에서 하는 네트워크, 동일 랜에서 물리계층이 서로 다른, 여기하고 여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거기 다른 장비다. 동일 랜이다. 이거예요. 동일 랜에 연결하는 장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이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요런 종류. 요게 요거예요. 이게 요거죠.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당연히 뭐야? 또 서브넷이 있으면 블리츠가 또 있는 거죠. 여기도 블리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걸 뭐라 그래? 이걸 라우터라고 얘기한다. 혹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네트워크상에서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장비다. 그래서 브릿지를 기능을 포함하고 데이터 링크층이 다를 때 사용되는 장비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층에서 작동한다. 네트워크 작동한다. 이걸 다를 때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네트워크 기술이야. 링크 계층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여기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원하는 거니까 바로 이 라우터는 어디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OSR을 설명을 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를 때.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브릿지는 뭐예요? 동일 랜에서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게이트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요 구분만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 뭔지는 다음 섹션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